네, 오늘 인문학 독서토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논제는 승자독식 정당하다입니다. 그럼 승자는 누굴 말하는 것이고 반대말 패자, 독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 정당하다는 무엇일까요? 이 세 낱말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소개할 텐데요.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승자독식 사회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승자독식 사회보다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승자독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2의 기계시대, 그러면은 제1의 기계시대도 있었겠네요. 그럼 제1의 기계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죠?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갑자기 물레방아 풍차에 돌아가던 공장이 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증기터빈이라는 것으로. 근데 증기터빈은 하나의 커다란 엔진을 돌려가지고 차축을 이용해가지고 돌리니까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 칩으로 내 테이블 하나하나 위에 기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처럼 돌리기 어려운 거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제2의 기계시대는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석유로 뭘 만들었죠? 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2의 기계시대는 전기라는 에너지,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석탄 이런 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력, 전기 에너지를 생산된 이런 에너지에 기반한 문명을 말합니다. 시빌라이제이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영어로는 뭘까요? 머신, 네, 머신입니다. 머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영화죠?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신은 흔히 말하는 터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는 무슨 물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탑재되어 있습니까? AI라고 말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 두뇌가 탑재되어 있어요. 로봇을 얘기하는 거네. 산업 현장에 가면 로봇이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의 공장 하면 어디죠? 중국의 지금 실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의 공장이니까. 아니, 거기는 뭐 공장이 많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실업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은 실업률 늘고 미국도 실업률 늘고 전 세계 실업률 늘지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이 왜 실업률이 늘죠? 이 얘기네요. 그죠? 뭘로 대체가 됐어요? 기계. 예, 그 기계의 의미는 자동화된 기계.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글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상용화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건데요. 만일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여러분 잠깐 잤어요. 그런데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졸은 여러분 운전자 잘못일까요? 아니면 구글 회사 문제일까요? 네트워크 회사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로의 문제일까요? 인공지능 문제라고 보시는 분? 인공지능의 문제 한 분 정도? 그러면 인공지능을 믿고 잠을 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시는 분? 역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5분, 6분. 네트워킹 회사의 문제다. 왜 제대로 네트워크를 안 해주느냐? 한 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지금 보니까 입장이 좀 나뉘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얘가. 요 문제, 보험의 문제, 책임의 문제, 도덕의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이 자동차가 길거리에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드리죠. 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수 사라지겠죠. 왜? 택시 회사가 더 싼 값에 그걸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을만하고 요금도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데모도 안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자기들이 좀 편한 이런 자동차를 선호하겠죠. 톡스칸이라는 회사가 우리 여러분 이제
이런 컴퓨터에 보면 기판 만들고 하드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자동화를 AI를 신청을 했습니다. 2만 대 2013년에 2014년에 또 2만 대 올해 또 2만 대 그럼 6만 대를 자동화 로봇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죠? 6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거겠네요. 그 이상이겠죠. 자, 코닥 회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나왔습니다. 15명이 창업을 했는데요. 30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디지털 좋죠. 뭐 편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동화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의 디지털화 때문에 결국은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15명은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들이 다 됐네요. 야,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거부하시겠어요? 스마트폰 거부하시겠어요? 거부할 수는 없네요. 그 스마트폰을 누구나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최고급 엘리트들 소수가 만들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고통에 시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를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의 문제네요. 승자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합니다. 누가 예전처럼 뭐 칼 들고 총 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국주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라고 말하는 최첨단이라고 말하는 이 기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생겨났네요. 자, 먼저 세 가지 낱말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뭐 스노보드를 열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읽어보신 분 더 잘 아실 테고 발전이라는 말과 발달이라는 말 그리고 진보라는 말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일단 발달이라는 말은 뭐냐, 발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면은 이 발자라는 건 이제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펼치는 거죠. 어디든 쏘는 거죠. 발전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 관역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쏩니다. 이제 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밟아 나간다. 발전이라는 것은 펼쳐 나가는 것인데 밟아 나가는 것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앞쪽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다 나은 곳, 보다 높은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은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앞이라는 것의 의미는 높은 것,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전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보다 나은 쪽이라는 방향성이 있고 그걸 향해서 밟아 나아간다. 단계가 있네요. 점프, 도약하지 못하고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고 그러면 발전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피날레, 피니스. 모든 과정을 마친 겁니다. 발전에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이 있어가지고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완성된 뒤에 또 다른 발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발달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이에 비유할 수 있고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이제 자라가지고 결국 결혼하고 또 이제 늙어 가겠죠. 발달이라는 건 그런 거네요. 어떤 것 씨앗 상태로 있던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던 것이 싹을 틔웠어.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주어진 가능성을 발현한 거죠. 자라난 것이죠. 자라난 뒤에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네요.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실현한 뒤에는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다만 이제 발달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전도 여전히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전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대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가능성, 그래서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떨어지겠죠. 시들겠죠. 근데 그 열매 안에 또 씨앗이 있어서 열매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발달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잡든다고 하는데요. 자라나가다가 쪼그라드는 거. 시들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덜 자라가지고만 조잡드는 거, 쪼그라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못 자라는 거. 요거 발달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를 갖고 있지만은
내재적 가능성에 의해서 외부적 목적이 아니라 이미 나름대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내적 가능성, 잠재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발달이다. 반면에 이제 진보라는 개념은 둘 다를 합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발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달해야 될, 발달이요. 발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는데 왜 발전을 안 합니까? 발전을 거부하고 탭으로 가는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냐. 그래서 이런 치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면은 발전은 일종의 우리에게 도덕이 되는 거죠.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도덕이 되는 겁니다. 미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발전의 논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악마다 그러면 퇴치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발전이다 그러면 추구하라 이렇게 요구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의 논리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발전의 논리 가운데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보라는 건 방향이 사실 없는 건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앞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기본적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유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이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쓰는 편이 있지만은 진보에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강조될 뿐 그 앞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어둠을 뚫고서라도 그 어둠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걸 포기할 수 없을 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이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할 때는 진보란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퇴보할 수도 있지만은 그 퇴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진취적인 욕망,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낼 때는 진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거 의지가 들어갔네요. 아, 진보라는 말에는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낱말을 잘 구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발전이란 말을 깊이 숙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발전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낱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데요. 여러분도 꼭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강의실에 있나요 지금? 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를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앞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다볼 수 있어야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라는 개념은 장소만 묻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쯤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는 중일까? 어떤 가운데 있는 걸까요? 가운데, 가고 오는 가운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요 어디쯤인지를 묻는 거. 자기 진단이네요. 스스로의 스스로다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명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민족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걸 묻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나요를 물어야 되니까 역사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모르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미래를 모르면 마찬가지로 어디 있는지를 예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질문이다. 자, 그럼 이제 어디 있는지를 이제 묻기 위해서 일단 기술시대라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기술시대 때문에 생겨난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시대,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뭐 여러 그 들어보셨죠? 디지털 그 문맹, 컴맹, 그죠? 또는 디지털 디바이디드, 그러니까 뭐 디지털 격차라는 말.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포비아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거 주면 막 겁나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수혜자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막 더 두려워지는 거죠. 세상만 나오면 막 온통 디지털 기기들이 있으니까 막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기술이 앞서 나갔을 때 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는 거죠.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 뒤처지는 사람들의 문제 어디에 있나요? 우린 지금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은 소수, 뒤처지는 사람은 다수가 되는 1대 99, 2대 8 각 을로 나뉘는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발명하고 발전시킨 기술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들의 평등 개념이, 공정성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왜 기술을 안 배웠어? 컴퓨터를 왜 안 배웠어? 그러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안 배운 사람의 잘못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이렇게 게을렀어. 부지런하기만 하면,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다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넌 왜 대학을 못 갔니? 그 사람은 대학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당화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너 똑같이 시험 봤잖아. 무슨 문제야? 상대평가 해가지고 누구는 A 받고 누구는 D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기회균등이라는 빌미를 삼아가지고 결과의 격차를 정당화하는 논법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시대를 규정하는 제2의 기계시대라고 말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학 전공자들이 썼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 문제를 기술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기술의 문제를 기업이라든지 경제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한 시각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기술이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통제하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수이고요. 지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R&D라고 말하는 개념인데요. 삼성만 해도 1조 이상의 기술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두뇌들이 엄청난 비용을 사용해가지고 기술품을 만들어내죠. 그럼 우리는 거기 환호하는 거죠. 경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촤 멋있는 아이폰을 꺼내들면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떠올려 보세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뭐 집도 마찬가지네요. 기술에 의해서 편리해진 스마트 세계. 스마트란 말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다고 칩시다. 원하는 게.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그걸 스스로 저절로 해주는 거죠. 자동문 같은 게 스마트한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은 쫙 열리고 지나가면 닫히고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그럼 로봇이 싹 커피 갖다 주는 거죠. 알아서 저절로 해주는 거. 이것이 스마트네. 알아서 해주는 거. 꿈꾸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금 바쁘시죠? 그래가지고 비서들이 한 명씩 있으면 하고 바라시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는 좀 여유를 갖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잘데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다니 아깝죠? 알바생 쓰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로봇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스마트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거, 똑똑한 거죠. 자, 이 21세기에는 이제 디지털화된 이런 시기에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무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미 지나가 버린 법칙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저장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 구글이 유튜브에서 용량을 그냥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준다고 그러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제가 이걸 한다면은 한 번 찍으면은 한 40기가 정도 메모리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HD로 찍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만일 내가 개인적인 서버로 돌린다면은 무슨 이제 우리 이런 호스팅 업체에 이제 대여를 해야 되는데 서버를, 그럼 한 달에 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나한테 200씩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네요. 관리도 잘해주고 편집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지금 유튜브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동영상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아마 꽉 찰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얘기네요. 이렇게 수많은 가치 있는 정보들이 한 자리에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무한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또 양적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기기들이,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나가면 스마트폰만 갖고 가면은 갑자기 옷 정보, 사람 정보도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이다. 내가 못 봤는데 삐삐삐 울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럼 돌아와서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누구야 그러면은 부르는 거죠. A씨 그러면 그 사람 모르고 있었으면은 딱 돌아보고 야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몰라도 사물들끼리, 자동차 가까이 오면 피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물과 사물끼리 소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IP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이,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과 컴퓨터도 이제 연결되어 있어. 내가 가면은 방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칩과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뭘 낳느냐? 경영학자들이니까 결국 경영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낳느냐?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재조합이 쉬워진다. 이노베이션인데요. 이노베이션. 노바라는 것은 신성, 새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별 안에 있다. 그럼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뜻이네요. 우리 혁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혁이라는 허리띠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의 허리띠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허리띠를 찼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노베이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 새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 거듭 새로워지기. 이것이 이노베이션이네요. 혁신이라는 말을 버리시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거듭 새로워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데 뭐 두 가지 정도 정도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과일로서의 혁신이 있다. 여러분이 가다가 운 좋게 사과나무를 만났어요. 그러면 따먹겠죠. 네. 뭔가 새로운 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밑에 손 닿는 부분 다 따먹으면은 혁신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발명했어요. 새로운 종류의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다리를 발명하던 어쨌든 그냥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혁신이 고갈됐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새로운 사과나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경재배식으로 1년 내내 열리는 사과나무, 키가 낮은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과나무 품종을 개량하는 거, 이것도 이노베이션. 그런데 더 좋은 건 레고 같은 겁니다. 레고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런 방식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다. 디지털화가 되면 이러한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21세기를 제2의 기계시대라고 보고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혁신의 시대라고 규정한 뒤에,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나나 시대라고 규정하는 오늘날 유비쿼터스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유비쿼터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이런 시대, 나나나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격차가 벌어지더라. 접속에 의해서 부가 창출되죠. 접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숙명 포털에 접속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등록금을 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숙명을 졸업하면 숙명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곧 부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삼성맨이 된다면 삼성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접속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부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나 시대에는 접속이 곧 소유가 되는, 소유가 접속으로 뒤바뀌는 이런 시대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인스타그램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얘기이네요. 승자독식이라는 건요. 자, 이 말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요 책을 인용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은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The winner
take all 이렇게 돼. take all이니까 모든 걸 갖는다. 누가요? 이긴 사람이. 제 식으로 이김이죠. 이김이가 모든 걸 갖는. 이걸 조건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기면 다 갖기. 말 되죠? 이기면 다 갖기. 승자 독식이라는 개념보다 이기면 다 갖기. 그럼 지면은 다 잃기. 마음에 드세요? 이건 마치 그 러시안 룰렛 게임하고 똑같네. 그죠? 또는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반집을 이겨도 다 이기는 거고 반집을 줘도 다 지는 거죠. 차이가 없어. 무조건 이기면. 축구도 그러네요. 그죠? 한 골을 넣든 두 골을 넣든 10골을 넣든 한 골, 아무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그죠? 이건 게임으로 보는 거죠. 인생을 게임으로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럼 이기면 얼마만큼 가지면 좋을까요? 이기면 반만 갖기? 이기면 3분의 1만 갖기? 제가 어릴 때는 형들하고 무슨 씨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내기를 많이 하죠. 그죠? 밤 같은 거, 고구마 이런 거. 근데 형들하고 하면 동생이니까 지죠. 그러면 뭐 화가 나죠. 그죠? 뭐 형들을 막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 졌는데 올 때는 그 내기에서 내걸었던 뭐 밥이니 이 고구마니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네, 동생 손에 다 들려 있는 거죠. 형이 그 이긴 걸 다 주죠, 그죠? 구슬치기에서 이기면은 형이 나중에 딴 거를 다 동생 줍니다. 그러면 동생이 질 때는 막 화가 났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형아 손을 잡고 오는 거죠. 그 형도 웃고 동생도 웃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기나 지나 더불어 살기, 함께 살기, 서로 살리기 이걸 가능한 거죠. 이게 도덕의 힘이라는 것인데 이 구조는 뭐냐면 일단 구조 자체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다는 거,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일한 기회균등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이 가능한지는 뭐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믿어버리는 거죠. 동일한 조건이 출발했고 여러분 똑같이 초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나서 경쟁을 똑같이 했는데 모든 결과의 차이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차라는 거죠. 노력의 차이라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실패자가 루저가 되는 거죠. 키 크는 것도 그럼 노력의 결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평등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갑자기 정당하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경제. 슈퍼스타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흥행 성공을 했는데요. 왜 했을까요? 왜 재미가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줘야 돼.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어요. 유명한 배우들. 그러면 개런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쯤 될까요? 뭐 한 40억, 50억 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스태프들은 얼마 받을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승자가 배우가 와가지고 왜 그런 한번 논란이 된 적이 한국사에 논란된 적이 있었잖아요. 손흥민이가 연봉 얼마를 받아요? 이정류 얼마 받았어요? 한 420억 정도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러면 배우가 와서 그러는 거죠. 그럼 네가 배우 해봐. 1,000만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럼 내가 배우 하면 1,000만이 들어오잖아. 근데 너도 그래서 월급 받아가잖아. 야, 내가 40억 가는 게 뭐가 문제니? 너도 월급 받아가잖아, 나 때문에. 내가 뭐 한 100억 받아가고 너도 연봉 한 5천 받던 거 6천 해주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대가 있었죠.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 배고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고픈 시대는 아닌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배 아픈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창이죠, 그죠? 동기인데 동문인데 같이 친구였다가 딱 졸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뒤에 누구는 연봉 2억이고 누구는 여전히 알바하면서 2천만 원을 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2천 대 2억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좀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2억을 버는 사람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2억을 벌기 때문에 너도 2천만 원 버는 거야? 내가 5억 벌면 너는 2,500 벌 수 있어? 하버드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동기들끼리 물었습니다. 상대가 연봉 2억을 받고 상대가 2억을 받고 당신은 1억을 받아요. 그 경우 A 경우하고 B 경우는 뭐냐면 당신이 6천을 받고 상대가 4천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A 경우를 택하겠습니까? B 경우를 택하겠습니까? 하버드생들은 B 경우를 택했습니다. 자존심 문제인 내가 동급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동기보다 더 적게 받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적어도 내 동기보다는 많이 받아야 돼. 비록 절대적인 수준에서 적을지라도 내 동기 경쟁 상대보다는 내가 많이 받으면 돼. 나 같으면 1억 5천을 받겠다. 1억을 받는 게 낫지 그래 뭐 6천 받는 게 나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배고픔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배 아프기도 싫은 거죠. 그럼 이제 슈퍼스타 경제란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걸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스트롱 바운티라는 이론인데 바운티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보상이란 말도 되고 풍요라는 말도 되는데요. 요런 겁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슈퍼스타가 생기면 그 심슨이라는 사람 O.J. 심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재판인데 그때부터 생겨난 문제예요. O.J. 심슨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든 나 무죄 판결만 받게 해줘.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자 이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수임료가 천정부주 뛴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바보들이에요? 내가 저보다 못해? A 변호사보다 내가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B 변호사도 어떻게 합니까? A 변호사만큼 받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 비용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수임료를 받게 되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받는 거죠. 제가 기업 책임 시민센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단한 얘기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등기이사가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한 130억쯤 되는데요. 130억이라는 액수는 뭐 별로 커 보이지 않죠? 1년에 연봉 1년 130억 받는 삼성에서 뭐 맞나요? 네. 네, 뭐 별로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왜 130억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능력 평가를 했을까요? 업적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 인지도 평가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한 게 없습니다. 비교를 한 거죠. LG랑 SK랑 LG는 얼마 받더니 이랬더니 LG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5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 받는데 3억이요. 왜 우리가 3억이야? 알겠습니다. 15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LG 쪽에서 야 쟤네가 15억 받는다는데 50억 드릴까요? 네. 50억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삼성이 다시 묻는 거죠. 야 LG가 50억으로 올렸다는데 우리도 올려드려야죠. 70억, 100억, 130억 그냥 올라간 거죠. 근데 왜 이게 그냥 올라갈 수 있었어요?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걸 갑질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누가 그걸 결정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 슈퍼스타 경제라니 그런 거. 자기가 액수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 하나 찍는데 유명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한 번 찍을 때 100억 줘. 근데 왜 100억을 줍니까? 100억을 주면 얼마를 벌기 때문에 200억을 버니까. 이름 없는 사람을 써봤자 돈을 못 벌지만 이름 있는 사람 100억 주면 200억을 버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100억이 이득이야. 그거 왜 100억을 안 주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한국 사회 구조. 여러분들 인터넷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다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다 비교. 다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두는 내가 마음에 들어.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B라는 구두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 근데 싸. 그러면 고민하시겠죠.
근데 A라는 내가 마음에 드는 비싼 브랜드를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신었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비교하는데 비교 가운데 최고의 비교는 뭐냐면 그건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죠. 이거는 가격을 막 올릴수록 사람들이 더 선망하게 됩니다. 이게 슈퍼스타 경제라는 거죠.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이러한 고부가가치라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부를 독식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승자 독식 사회이다. 그럼 승자 독식이라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놓고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4분씩 모둠을 짜시기 바랍니다.